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제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배당으로 월급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당주만 모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응원하고 싶은 성장 산업이나 기업이 보이면 그 기업과 함께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투자하기도 합니다. 레버리지 ETF 장기 보유도 미래의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한 제 계획의 일부입니다. 얼마 전 한 구독자님께서 TQQQ나 SOXL도 SCHD처럼 장기 투자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미래가 어떻게 될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성의한 답변 같지만 정말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제 포트폴리오에 제 생각과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SOXL과 TQQQ를 3년 넘게 장기 보유해 왔습니다. 3년 넘게 보유했다는 건 레버리지 ETF의 장기 투자 성공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증거겠죠. 하지만 제 포트폴리오에서 레버리지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내외입니다. 만약 성공 가능성을 100%로 확신했다면 제 포트폴리오의 레버리지 ETF 비중도 당연히 100%였을 겁니다. 하지만 비중을 크게 높이지 않았다는 건 제 생각이 틀렸을 가능성도 함께 열어둔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기 때문이죠.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와 같이 양 끝단에 있는 두 선택 중 하나를 강하게 확신하거나 쉽게 단정 짓는 건 0%와 100% 중 단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0%의 확률로 100%의 확률로 발생하는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있다고 할지라도 불확실성이 제로인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없습니다. 반대로 진리라고 믿었던 다수의 생각이 틀리고 소수의 생각대로 사건이 흘러갔을 때 그 소수에게 큰 수익이 집중될 겁니다. 만약 모두가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혹은 누구나 쉽게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다면 아마도 저는 이 도전을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의 성공을 100% 확신하는 사람도 아니며 무조건 찬양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목표는 레버리지 ETF로 수익률 몇 % 달성 이것이 아닙니다. 변동성이 큰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순간 마음이 끝없이 흔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오로지 10년 장기 보유를 목표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이미 제가 정한 목표를 30% 이상 달성한 것이죠. 직접 해보지 않고 말로만 된다 안 된다를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끝이 성공이든 실패든 직접 경험해보면서 그 과정과 결과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할 생각입니다. 성과가 좋은 모습만 과장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2022년 약세장에서 제 계좌에 담긴 레버리지 ETF 수익률을 캡처해둔 사진입니다. 2020년 12월에 SOXL에 3,900만원, TQQQ에 600만원, 총합 4,500만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2년 정도가 지난 2022년 10월엔 3,000만원 이상 손실인 걸 확인할 수 있죠. 놀랍게도 화면 속 사진은 최저점에서 캡처한 게 아닙니다. 사진보다 더 하락해서 4,500만원의 초기 투자금은 900만원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4,500만원이 900만원으로 줄어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SOXL의 주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제 평균 단가는 32달러였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고 1년 후 SOXL의 주가는 74달러까지 올라갑니다. 단 1년 만에 130%나 상승한 것이죠. 투자 황금 4,500만원은 1억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 1억이 9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니 최고점 대비 90% 이상의 엄청난 하락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1년 동안 크게 상승하고 그 다음 1년 동안은 크게 하락한 과거 차트를 보면서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용 상품이 아니라 단기 매매 혹은 스윙 매매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나간 차트를 보면 모든 게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죠. 단기 매매나 스윙 매매에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는 인내심을 활용해서 끈기 있게 보유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 뿐입니다. 장기든 단기든 옳고 그름을 논할 필요 없이 그냥 본인에게 맞는 투자법으로 수익을 꾸준히 쌓아나갈 수만 있다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90% 이상의 대폭락을 맞이했으니 회생 불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3년이 지난 현재 대폭락을 맞이했던 제 레버리지 ETF 계좌가 어떤 모습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2024년 2월 말 현재 제 계좌에 담긴 레버리지 ETF 현황입니다. 90% 이상의 폭락을 맞이하며 900만원까지 줄어들었던 평가액은 다시 6,500만원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초기 투자금이 4,500만원이었으니 2,000만원 정도 비실현 수익 구간에 접어든 것이죠. 지난 3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주가는 크게 요동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당장 망할 것처럼 말하지만 저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 투자를 멈춘다면 레버리지 ETF 3년 보유로 저는 44%의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연평균 12.92%의 수익률이죠. 물론 환율이 오른 영향도 큽니다. 레버리지 ETF에 장기 투자하면 망한다는 말은 지나친 비약일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든 똑같은 종목에 투자하고도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누군가는 수익을 냅니다. 어느 정도의 보유 기간을 장기로 볼 것인지 어느 시점에 매수와 매도를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죠. 과열 구간에서 진입했다면 단기든 장기든 수익을 내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공포 구간에서 진입했다면 단기든 장기든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죠. 진입 시점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임에도 많은 투자자들은 진입 시점을 고민하기보단 단기 장기 논쟁에 더 열을 올립니다. 장담컨대 이 논쟁은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애초에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투자 비중이었기 때문에 10분의 1 토막이 났을 때도 심리적으로 큰 동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수익률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고 10년 보유를 목표로 두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지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똑같은 상황도 어떤 관점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위기 상황이 멘탈을 흔드는 강도가 달라집니다. 알아두면 좋을 만한 팁을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SOXL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단 10개월 만에 90%의 주가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처음 1, 2개월 정도 하락이 이어질 땐 많은 투자자들이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며 추가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물타기가 시작된 것이죠.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3, 4개월 정도 하락이 더 이어지자 매수할 자금이 고갈나게 되면서 투자 비중이 크신 분들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렇게 무려 10개월이나 아무 반등 없이 주가가 흘러내린 것이죠. 초기 투자금이 크지 않은 상태에선 물타기가 위기를 기회로 삼는 좋은 투자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엔 레버리지 ETF 투자 비중이 20%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굳이 무리해서 물타기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주가 반등 시 더 큰 수익을 얻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리스크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죠. 물론 그때 욕심을 냈었다면 자산이 지금보다 더 늘었을 겁니다. 하지만 수시로 계좌를 들여다보며 꽤 오랜 시간 마음이 힘들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리스크를 높이는 과감한 물타기 대신 위험 부담 없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을 활용했었습니다. 화면을 함께 볼까요? 이전에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린 바 있는 전략입니다. 배당금으로만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는 전략인데요.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부담 없이 배당금으로 연 100만원씩만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로 생긴 자금을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묻어두는 전략입니다.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 100만원으로 SOXL 100주를 매수했고 2023년 5월엔 100만원으로 SOXL 55주를 새로운 계좌에 매수했습니다. 주가가 오르게 되면서 매수할 수 있는 수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배당금으로 받은
소액으로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손해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마음 편히 들고 있는 중입니다. 2022년 11월 최악의 시기에 100만원으로 매수했던 SOXL은 400% 가까이 상승하면서 평가액은 500만원이 되었고 2023년 5월에 100만원으로 매수했던 SOXL의 평가액은 3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며 배당금으로 소액 투자했던 것이 800만원으로 커진 것이죠. 레버리지 ETF에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투자자들은 SOXL이 고점 대비 90% 이상 하락한 것만 들여다볼 겁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투자자들은 바닥에서 매수해서 400% 이상 오른 부분만 들여다볼 겁니다. 우리는 양쪽을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레버리지 ETF 투자원금 4,500만원이 우여곡절 끝에 6,500만원이 되었음을 보여드렸습니다. 3년 비실현 수익률 44%, 연평균 수익률 12.9%였죠. 그리고 하락장에서 배당금으로 100만원씩 두 번 매수했던 계좌의 총평가액은 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계좌까지 합산한다면 투자원금 4,700만원, 평가액 7,300만원이 됩니다. 3년 비실현 수익률 55%, 연평균 15.73%가 됩니다. 90% 이상의 대폭락을 정통으로 맞았어도 대폭락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투자를 진행했다면 시장이 회복되었을 때 자산 규모는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TQQQ와 QQQ 차트를 비교하며 QQQ는 전고점을 회복했지만 TQQQ는 전고점을 회복하려면 한참 멀었으니 절대 투자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추가로 생각해 볼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두 사진부터 볼까요? 1배수 ETF인 SOXX는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지만 3배수 ETF인 SOXL은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려면 멀었습니다. SOXX와 SOXL 모두 전고점에서 매수를 진행했다고 가정한다면 SOXL보다 SOXX를 선택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었겠죠. 왼쪽 두 개의 차트만 보면 굳이 SOXL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엔 오른쪽 두 개의 차트를 볼까요? 왼쪽 사진을 언급할 때 최고점 매수를 가정했으니 이번엔 공정하게 최저점 매수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SOXX를 바닥에서 매수했다면 110%의 수익률을 얻게 됩니다. 그 옆에 있는 SOXL 차트를 보시죠. SOXX에 비해 기울기가 완만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무려 480%나 상승이 일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트만 보고 판단하면 자신도 모르게 착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말 운이 없어 전고점에서 100만원을 매수했다고 가정해보죠. SOXX의 전고점 559달러에 투자했다면 100만원이 109만원이 되었을 겁니다. 만약 SOXL을 전고점인 74달러에 투자했다면 100만원이 48만원으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이번엔 반대로 하락이 끝나가는 시점에 100만원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가정해보죠. XOXX를 287달러에 매수했다면 100만원이 210만원이 됩니다. 만약 SOXL을 6.21달러에 매수했다면 580만원이 됩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에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고 종합해보죠. SOXX에 투자한 200만원은 319만원이 되었을 것이고 SOXL에 투자한 200만원은 628만원이 되었을 겁니다. 물론 최고점 매수와 최저점 매수를 가정하는 건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실험입니다. 부정적 관점과 긍정적 관점을 한 번씩 공정하게 오고 갔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보여드린 2022년 11월에 만든 제 계좌의 수익률은 400%가 되었습니다. 최저점 매수 수익률 480%까지는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 자료인 셈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락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가 크게 달라질 겁니다.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ETF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막상 하락이 깊어지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입할 자금은 점점 바닥이 나고 불안감은 점점 커져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자금인 배당금을 잘 모아두었다가 증시가 좋지 않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꽤 괜찮은 전략이란 생각이 듭니다. 배당금 규모가 커지면 큰 하락장이 찾아올 때마다 자산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열립니다. 배당금이 쌓여있다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나쁠 게 없는 셈이죠. 8개월 전에 올려드린 이 영상에 구독자님께서 얼마 전 기분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강한 믿음과 전략적 투자가 8개월이 지난 지금 빛을 발휘하고 있겠군요 라고 말이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제가 과거에 올린 영상에 10년이 지난 지금 강한 믿음과 전략이 강한 빛을 발휘하고 있겠군요 라는 댓글이 남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보유한 수량으로 제가 받게 될 배당연금은 월 평균 세후 50만원 정도가 됩니다. 부단히 수량을 늘려서 이젠 연 600만원을 조금 넘기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으로 환급받게 될 금액까지 합하면 700만원 이상이 되죠. 기회가 될 때마다 수량을 늘려나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작년보다 배당금이 늘어서 올해는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 욕심을 버리고 올해도 새로운 계좌에 SOXL을 딱 100만원만 담았습니다. 상승장에서 수익을 맛본 후 욕심내서 더 많은 자금을 투입했다가 방향이 바뀌면 크게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 봤습니다. 전년도에 SOXL 주가가 상승 마감했으면 수령한 배당금 중 100에서 200만원 정도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시킬 생각입니다. 전년도에 하락 마감했다면 500에서 600만원 정도를 투자할 생각입니다. 두 해 연속으로 하락한다면 과거에 이월된 금액까지 모두 투자할 겁니다. 하락이 깊어질수록 투입되는 자금이 많아지는 것이죠. 대부분의 배당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배당주에 재투자해서 배당금을 늘려가는 전략을 활용합니다. 배당 투자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배당금을 현금으로 쌓아가다가 하락장이 왔을 때 활용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락장이 찾아올 때마다 자산을 한 단계씩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겁니다. 지금부터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에 담겨있는 배당금을 활용해서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연금저축계좌에 91만원, ISA 계좌에 86만원의 배당금이 담겨 있습니다. 연금저축에서 50만원, ISA 계좌에서 50만원을 각각 출금해서 새로운 계좌에 100만원을 채워보도록 하죠. 연금저축계좌는 출금을 위해 연금저축 출금이라는 메뉴를 활용해야 합니다. 증권사 업무시간 내에만 출금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보통 평일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출금 가능합니다. 올해 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과거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과세 없이 출금할 수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함께 볼까요? 저는 작년에 연금저축계좌에 1,800만원을 납입했었습니다. 600만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과세 대상 금액으로 잡혀 있고 나머지 1,200만원은 출금이 자유로운 과세 제외 금액으로 잡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도 1,800만원을 이미 납입해둔 상태입니다. 밑줄 친 1,800만원은 아직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돈이므로 과세 대상 금액이 아니기에 X 표시 해두었습니다. 따라서 1,800만원 모두 자유롭게 출금 가능합니다. 제가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는 돈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작년에 추가 납입한 1,200만원과 올해 납입한 1,800만원을 합한 3,000만원은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습니다. 3,000만원까지는 배당금을 출금하든 주식을 팔아 출금하든 세금 없이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추가 납입분이 여유롭게 있는 경우엔 돈이 필요할 때마다 배당금을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연금저축 출금 메뉴를 통해 50만원을 출금했습니다. 50만원 출금 후 연금저축 계약 정보를 보면 올해 납입한 1,800만원 중 50만원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납입금이 없었다면 작년에 납입했던 자금 중 추가 납입한 1,200만원에서 자금이 빠져나갔을 겁니다. 만약 추가 납입분이
10년이 없었다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경우 16.5%의 기타 소득세를 토해내야 하죠. 따라서 배당금을 자유롭게 출금하고 싶다면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과세 제외 금액을 여유롭게 늘려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엔 ISA 계좌에서 50만 원을 출금해서 새로운 계좌로 보내보겠습니다. 먼저 제 ISA 계좌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죠. 납입 금액은 4,279만 원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달리 이체를 누르시면 영업시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자유롭게 출금 가능합니다. 이체 후 다시 ISA 계좌 현황을 살펴보면 납입 금액이 4,279만 원에서 4,229만 원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ISA 계좌의 경우 배당금을 출금하면 납입 금액에서 빠져나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천만 원을 납입했다면 배당금으로 4천만 원까진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죠. ISA 계좌에 4천만 원을 납입한 후 모두 배당 수익률 10%인 배당주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당금이 연 400만 원씩 ISA 계좌에 쌓여나가겠죠. 납입금 4천만 원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매년 배당금을 출금한다면 10년이 걸릴 겁니다. 편의를 위해 주가의 상승과 하락은 가정하지 않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3% 정도라면 30년까지는 문제없이 배당금을 출금할 수 있죠. ISA 계좌의 경우 3년이 지난 후부터 해지 후 다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 없이 배당금을 출금해서 사용하다가 중간중간 해지하면서 세금 정산을 하거나 아니면 납입금이 모두 빠져나갈 때까지 길게 가져가다가 더 이상 배당금을 출금할 수 없을 때 해지 후 정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에서 각각 50만 원을 출금해서 새로운 계좌에 100만 원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으로 SOXL 20주를 새롭게 담았습니다. 2022, 2023, 2024 이렇게 배당금으로 투자를 시작한 세 번째 레버리지 ETF 계좌가 만들어졌습니다. 계좌명이 2024, 2029인 이유는 2024년에 만들었으며 5년 후인 2029년까지 보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029년에 매도해서 배당주 수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2027년부터 5년 만기가 되는 계좌가 하나씩 생겨나게 되므로 더 기분 좋게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시간을 길게 활용하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굳이 큰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고도 자산을 안정적으로 늘려갈 수 있습니다. 배당주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고 레버리지 ETF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상품을 놓고 위험한지 안전한지를 평가하지만 사실은 그 상품을 대하는 투자자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어떤지가 더 중요합니다. 레버리지 ETF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중에서도 좋은 채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심TV, 라우어 같은 채널은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ETF 투자로도 2022년같이 힘든 하락장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충분히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큰 상품을 다룬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할 것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배당 투자와 결은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방식의 벽을 쌓아둔다면 추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곤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흘러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일 뿐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해도 모르는 것 투성이고 크고 작은 실수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투자가 어렵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집니다. 얼마 전 제 동생이 SOXL의 움직임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는 말을 했을 때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다는 착각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섭기 때문이죠. 동생이 안다는 착각에 빠져 실수와 실패를 거듭할까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 어떤 시도와 고민조차 하지 않는 것보단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도 분명 깨닫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생각만 하지 말고 그냥 해보라고 말합니다. 두 상품을 몇 대 몇의 비중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일단 반반씩 직접 보유해 보시고 상황에 맞게 조금씩 조정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직접 경험해 보면서 스스로 좋은 답을 찾으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이죠.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레버리지 ETF 10년 보유의 결과가 성공일지 실패일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그 끝이 성공이든 실패든 직접 경험해보면서 저만의 해답을 찾아나갈 생각입니다. 실수하면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너무 크면 그 어떤 도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의미 있는 도전엔 필연적으로 실수와 실패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단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정도의 실수와 실패여야 합니다. 예기치 않게 넘어질 수는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전략까지 수립하는 것. 저는 그게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넘어지는 것 자체는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못하면 그게 실패입니다. 완벽한 투자 전략을 꿈꾸기보단 생각지 않게 넘어져도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연한 투자 전략을 세워두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저는 구독자님들께서 마음 편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도 조급함보단 편안함을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우리 모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정한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3월부터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교사로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아무래도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함께 공유하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을 소중히 잘 모아두었다가 틈틈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비롯한 구독자님들의 모든 일상을 늘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